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 중진 험지 출마 압박이 통하지 않자 오늘 다시 한번 100% 확신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국 전 장관,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수학, 모든 수험생들의 고민이죠. 수능을 앞둔 수험생도 또 학부모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정부가 먼저 상공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부터 정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오는 18일로 예고한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요구에 친윤계나 중진 의원들이 거부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시간을 주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혁신이 조기 해산설은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명대는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처는 직업윤리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속에 가자 지구 최대 규모인 알시파 병원에서 미숙아를 포함해 30여 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습 자제를 촉구하면서 인질 석방을 걸고 며칠 동안 교전을 중단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 험지 출마 요구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조기 해산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혁신이발 험지 출마론입니다. 여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인 위원장이 오늘 오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혁신위에 거듭된 험지 출마 요구에도 여권 핵심 인사의 묵묵부답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 혁신이 조기 해산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이 혁신이 조기 해산은 물론 일각에서 거론된 인 위원장 본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면은 저는 지역구에 많은 유혹을 받았는데 안 나갑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험지 출마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의 움직임을 100% 확신한다며 이 거취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당내 주류 인사에 대한 불출마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보도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험지 출마론을 둘러싼 당내 기싸움이 본격 줄다리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친윤 핵심 장제은 의원은 지역구 사수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혁신이 거듭된 압박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던 김기현 대표가 오늘 경북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으며 그 의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대표는 혁신이 조기 해체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 대표로서 유감이라며 혁신위원 일부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을 대장동 사건과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총선 전 유죄 1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 총선 전 선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이 대표 체제의 큰 변수가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고향인 안동을 콕 집어 거론하며 이 험지 출마론 압박의 수위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경기도지사 했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대통령 후보였죠. 예.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죠. 아.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활동 공개와 인재위원장 역할을 강조하며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 총선 체제가 다가오고 여당의 인적 쇄신 움직임에 따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역시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향해선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는데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내버려두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글로벌 주가지수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걸 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한 사례나 주택용 전력요금 동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과 부처가 292곳의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요청도 있었죠? 네,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신도시 노후화로 주민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3월 발의된 해당 법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에 복귀 입장을 밝힌 한국노총을 향해선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선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 확대와 같은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언급하며 경제협력 도약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이권 카르텔이라면서 정부가 대폭 삭감해버린 R&D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공계 대학생들이 울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언제든지 연구 인프라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에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는 건데요. 양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 과학계를 이끌어 나갈 이공계 학생들이 늦은 밤 국회에 모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R&D 예산 과정을 보며 국내 최상위권 11개 대학의 학생들이 뜻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소통 없이 삭감한 2024년도 R&D 예산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학생들은 R&D 예산 삭감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학생 연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 이상으로 재료 구매나 연구 장비 미운영 등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프로젝트가 없어지거나 연구 규모가 축소돼 학생 연구자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수련이 더 필요한 석사, 박사 과정생들에게 조기 계약 종료를 얘기할 수도 있다. 혹은 이제 신입생들을 더 줄일 수도 있다. 현장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을 보며 학부생 대부분이 이공계 진로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이는 의대 쏠림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공계로서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적어도 국내 대학원으로서의 진학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번 R&D 예산 삭감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의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비춰져 이공계 인재 유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 중고 학생들에게도 이것이 과학기술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일부 기초과학 관련 예산을 복원한다고 하지만 필수적인 정부 지원이 이유도 모른 채 끊길 수 있다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흡한 정책 결정 과정은 이공계 전반 그리고 대학생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큰 타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년 세대의 의견과 과학기술 정책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으며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문 경영인 도입 등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앙회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무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꿔서 대외활동 업무 등 역할에 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의 참여를 의무화해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대출 한도는 각각 30%, 합산 5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과도하게 높이고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최근 5년 동안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지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내 높이라고 지시하자 2030년까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최대 24.2%라는 내부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30%까지 목표를 높이고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기로 정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이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이어지자 검증 없이 자체 판단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인만 반영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용 증가 가능성은 삭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계로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을 하면 그에 상응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 작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방침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요. 일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서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 내용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을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성공과 연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이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 전후나 이달 안으로 정찰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적용 시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며 대남 감시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합의를 준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해안포와 미사일, 무인기 등을 이용해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연동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면서 합의 정신의 등가성 혹은 동등성 원칙에 따라 단계별 효력 정지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혀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에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와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는 자리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채택됐습니다.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침략전쟁 준비라는 맹비난과 함께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등 이와 관련해 날선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의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특별사법 직무까지 맡고 있어서 해당 부처에서는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터넷 성인 방송을 진행 중인 한 여성.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심각해지자 곧바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마침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BJ 다름 아닌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였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시청을 했었는데 자신이 이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업 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품위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직을 맡고 공익에 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는 높은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가 되고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내용이나 수익 여부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드디어 봉인이 풀렸습니다. LG 트윈스가 코리아 시리즈에서 29년 만에 우승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분들 많으시지요.
LG가의 야구 사랑은 유명합니다. 구광모 회장은 1차전과 4, 5차전 현장을 직관하며 응원에 나섰고요. 소문난 야구광, 고 구본모 선대 회장이 남긴 전설의 시계와 소주는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고 구본모 회장은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면 MVP에게 주라며 당시 8천만 원에 달하는 롤렉스 시계를 구단에 전했는데요. 지금은 단종이 돼서 중고시장에서 1억이 훌쩍 넘게 거래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극적인 우승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을 따지긴 어려워 보이네요. LG의 모든 선수가 탐냈던 이 시계, 오지환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맹활약을 펼친 LG 오지환 선수, 어떤 소감을 밝혔을까요? 사실은 되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구광모 회장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어떻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사료실에 가든 그렇게 해서 구광모 회장님께 드리고 저는 또 다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고 구본모 회장이 1995년 시즌을 앞두고 우승 건배를 기약하며 일본에서 써온 아와모리 소주도 참 유명한데요. 오랫동안 LG가 우승하지 못하자 팬들은 소주가 모두 증발해버렸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소주가 조금씩 증발해서 지금은 4분의 3 정도만 남아 2통을 더 샀다고 하네요. LG의 우승이 기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계열사들의 통 큰 할인 때문인데요. 이미 LG전자는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면 홈페이지에서 추천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공약한 터라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의 모기업은 대대로 이렇게 우승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LG는 어떤 이벤트 선물을 안겨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수험생 예비 소집일입니다. 반드시 시험장을 찾아서 수험표를 받고 꼭 챙길 것과 피할 것 확인해서 준비를 끝내야 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은 수험표를 받는 날이자 실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이용할 교통수단을 활용해 시험장에 가보고 이동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수능일 아침엔 시험장 주변에 차가 몰릴 것을 감안해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를 받으면 먼저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응시원서 접수 당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수험표는 사진이 나온 신분증과 함께 잘 챙겨놓고 코로나19와 독감 등 감염병이 유행인 만큼 마스크도 준비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아날로그 시계와 여분의 흑색 연필과 샤프심, 지우개, 수정 테이프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샤프와 전자기기는 금지되고 휴대전화는 1교시 전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긴장이 많이 돼 잠도 오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쐬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 송과체라는 곳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세로토닌이 빛이 없어지는 암흑,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 자게 되거든요. 점심 도시락은 늘 먹던 것이 좋고 물은 넉넉히 준비합니다. 시험 당일엔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부지방에 비가 와 쌀쌀할 수 있는 만큼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고 가는 게 대응하기 편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수학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는 그런 학생들만 와? 모든 경우를 다 돌파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두 글자 본질이에요.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멋지게 20대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너랑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 수능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되고 처음 치르는 수능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졌다고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강조하는데요.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한 분이죠. 수포자의 구세주 희망입니다. 정승재 생선님과 함께 수험생들의 고민, 또 수학에 대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일정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벌써 내년 수능 강의 이제 찍기 시작했고요. 또 요즘은 또 방송에서 학생들 성적을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 하는데 조금 바쁩니다. 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도 생선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 SNS에 가봐도 생선님이라고 돼 있는 맞아요. 왜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생선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EBS도 제가 출강을 하는데 거기에 동료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학교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의 그 평상시의 그 고민 수준과 저의 고민 수준에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차이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거나 막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보통 매출 이야기 얘기하고 타 뭐 경쟁사 이야기하고 다 그건데 그 선생님이 딱 하는데 너무 괴로워하셔서 선생님 무슨 고민인데 저한테 다 풀어보세요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담임으로 있는 그 학생이 형편이 안 좋아서 수학 여행비를 몰래 내줬는데 알면 마음이 더 상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딱 이런 분이 진짜 선생님이지. 그래서 다음 날 학생들 앞에 가서 앞으로 나 선생님 안 할 테니까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사님은 좀 딱딱하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뭐 이면수 되게 좋아해서 그럼 차라리 생선을 좋아해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완전 굳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지금도 생선님 이렇게 부르나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처음부터 수학을 잘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수학 예전에 56점 맞은 적도 있으시다고 해서 맞아요. 동질감이 좀 느껴졌었는데 어떻게 잘하게 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었고 중학교 1학년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수학 선생님이 아주 얇은 회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못 풀면 때리고 못 풀면 때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막 안 맞으려고 노력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완전 망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아주 그 싼 단과 학원이 생겼어요. 막 300~400명씩 앉아가지고 하는 거. 과외는 저희 형편상 못 다녔었고 거기를 딱 갔었는데 진짜 첫날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간단했었던 건데 내가 이걸 외웠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중3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한 개도 틀리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제가 지금 수학 강사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거예요. 제가 뭘 느꼈냐면 뭘 느꼈어요? 수학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서 간 거지 유전자 뭐 엄마도 수학 못했고 아빠도 수학 못했으니까 너도 수학 못한 건 당연해 이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수학 유전자라는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있어요. 있어요? 수학 재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한 가지를 알려주면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니까 스펀지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이나 만점을 올라가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수능 따위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수능 정도의 시험은 유전자가 완전히 지배한다가 아니라 유리하긴 하는데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80% 이상의 학생들 80%가 뭐예요? 한 95%의 학생들도 그렇겠죠. 충분히 1등급은 가능하다. 그래요? 네. 자, 재능이 없는 학생들도 1등급 가능하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태도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학 공부하면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선행학습, 사교육 문제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수학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거예요. 수능 기출 분석이라는 아주 홀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수능 기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다를 1년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만들어낸 과목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학 안 가르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수학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세상이 짜여진 원리대로 차근차근 생각하면 그런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건데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라는 건데 대부분은
기억력으로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풀었던 것 같고 예. 지금 사실 수포자들,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학생들이 포기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 풀이 방식을 외워라, 뭐 공식을 다 외워라.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학원에서도 예, 학교에서도 엄마 아빠한테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두 근이 1보다 클 조건을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따진다를 얘기하면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암기가 시작돼 버려요. 그런데 기본 공식은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것과 암기되어지는 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스스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여러 번 해보면 암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결과만 지금 다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내일 모레 수능이잖아요. 일단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일 뭐 갑자기 이틀 안에 뭐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모레잖아요. 이틀 남았잖아요. 예, 이틀 남았으니까. 그래도.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수능 시험 보거나 모의고사 보면 망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대부분 긴장감 때문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집에서 집모의고사라 그래요. 집에서 그냥 편한 옷 입고 그냥 혼자서 풀라 그러면 똑같은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저도 노래하는 무대에서는 무진장 떨려요. 근데 수학 가르치는 강단에서는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자기가 좀 약하거나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이네요. 맞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을 그냥 이번 시험 그냥 모의고사 붙고 온다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막 엄마 막 갈비찜 해주고 막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그냥 너 실력대로 보고 와. 우리 기대 안 해. 차라리 학부모의 역할은 딱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담 없이 평소대로 가라. 그리고 좀 우문일 수도 있어요.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우문이라 그래서 현답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찍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오지선다에서는 많이 안 나왔었던 문항을 찍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찍는 거는 그냥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걸 100% 찍는 것도 있지만 보기를 보고 일일이 대입해봐서도 충분히 답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20%의 확률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몇 개는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줄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찍는 게 그나마 수학적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을 이제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수학 공부를 가리킬 때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안 되고 수학을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리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최대 공약수 12와 뭐 4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봐 그러면 니은자를 그립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냥 막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L자로 곱하면 최소 공배수라 그래요. 아무도 그런데 왜 이게 최대 공약수야? 도대체 최대 공약수가 뭔데? 그러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게 암기라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최대 공약수가 뭔지를 모르고 왜 그런 식으로 구하면 걔가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약수가 최고로 큰 그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 숫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끌어모은 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인 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풀이 방법을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항상 이렇게 너 오늘 2차 방정식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많이들 물어보죠. 절대 그러니까 진도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엄마한테 가르쳐줘. 이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세 가지를 따진다고 왜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 대답을 못하면 대부분 이럴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일단 빨간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하려면 늦습니다. 지금 진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선님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고등학생 강의를 하고
듣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선행학습을 말하는 한다는 거죠. 거죠.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 선행학습을 제가 하도 나와가지고 선행학습은 독약이고 막 선행학습 시키면 막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되게 세게 얘기를 하다 그래요? 보니까 예. 선행학습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대치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선행학습 학원이라는 것은 사교육 시장도 크고요. 거기. 맞아요. 예. 그거는 무조건 애가 오늘 밤 10시 전에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집에 가고 싶으니까요. 예, 예. 풀어야지 집에 보내주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 생각할 시간을 아예 안 줘요. 야 이런 거 내가 어제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양변 제곱하면 돼요. 그래 제곱하면 되잖아. 빨리 제곱해. 그래 제곱 탁 잘했어. 이런 분위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도가 전혀 그거는 정말 뭐 고1 거를 몇 바퀴 끝냈다, 2바퀴 돌렸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면 아니 선행학습하기 뭐가 나쁩니까? 한 집안 알겠습니다. 자, 수학을 절대 공식 외우지 말고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라는 말씀해 주셨고 맞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때 좀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수포생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고등학생들 중에. 예. 고1 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자기의 구멍이 있어요. 분명히 중학교 거가. 예. 그렇다고 중학교 책상에서 다시 해 그러면 되게 우울하잖아요. 예. 남들 시선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몰랐던 부분을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나하나씩 아 이거 설명 안 되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할 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문제지라는 것은 내신용 문제지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꼬아놓은 것도 많은데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알면 돼요. 그걸 보통 개념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공약수가 뭐고 약수의 정의가 뭐고 배수가 뭐고 최대공약수가 뭐고 삼각형의 닮은 조건이 뭐고 이런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또는 중학교에서 2차 함수 그다음 1차 함수 이런 루트 뭐 이런 자잘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설명하고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잡으면 고1이면 행운하죠. 충분합니까 시간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시작하려는 애들이 제일 많은 실정이라서 왜 그러냐면 그것도 문제예요. 대부분은 다 내신 시험 위주로 공부하는데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조그만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유인물 좀 나눠주고 야 이 안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는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야 이거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암기해서 또 넘어가고 암기해서 또 넘어가고 그 작업만 하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첫 시험 보면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28점, 29점 나옵니다.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래.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어렵게 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엄두를 못 내요. 생각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야지 수학을 잘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할 시간을 저희 때는 아예 선생님들이 안 줬었던 기억도 나요. 오늘 13일이야. 3번, 13번 나와 해가지고 연습 문제 풀잖아요. 조금이라도 생각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막 엉덩이 때리고. 그런데 지금 수능이요. 예. 수능이 지금 시간과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촉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 빨리빨리 풀어지는 거죠. 하도 많이 연습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걸 피나는 연습이라 그러는데 완벽하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 후부터는 연습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 과정이 필요하군요. 해설지 보지 않고 해설 강의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풀어내는 그 연습. 알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이 배제돼 가지고 점수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킬러 문항 배제. 어떤 의미가 있고 시험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참 뉴스가 시간이 길었으면 오래 많지 않아요. 점점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5년 전만 하더라도 두 문제 빼놓고는 되게 쉽게 기출 냄새가 많이 나게 기출 문제 약간 변형한 느낌으로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문제는 포기하고 나머지를 다 맞자 이런 방식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점점 좋은 방향으로 안 그래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를 약간 생각하도록 만들고 킬러 문제에 좀 낮추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6월 모의평가 끝나고 정부의 발표가 이제 나고 네. 해서 9월 모의고사가 첫 번째 시험인데 저 너무 놀라웠어요. 두 가지를 그래요? 놀랐는데 예. 보자마자 와 지금까지는 킬러 문항은 뭐였냐면 절대값 함수랑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를 막 3번 합성시키고 함수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엄두를 못 내는 수준이었으니까 미리 이렇게 여러 개가 합성됐을 때 대칭성이라든가 미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공부해야지만 그나마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다 기본적인 함수가 출제됐는데 그래요? 생각은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시험이 뭐라고 9월 모의평가가 뭐냐면 야 이렇게 쉬워도 돼? 왜 그러냐면 엄두가 안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은 다 엄두가 나는 문제들이었지만 4점짜리 13문제가 지금까지는 그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기출 분위기로 기출 분석만 조금 하면 되는 분위기였는데 아예 기출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3문제 전체 문제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부분의 학생 중상위권 한 3등급 또는 2등급 후반 학생들까지도 완전히 망쳤던 시험이에요. 너무 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와 최상위권 학생들 엄청 늘었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군요. 보통 100명도 안 나올 때 있고 몇백 명 정도도 좀 쉬운 시험 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이번에는 2,600명인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그만큼 속출했는데 평균은 그대로. 그러니까 중상위권 기억력으로 승부 봤었던 기출 문제만 계속 드립다 막 맨날 공부하고 이랬었던 친구들은 생각이라는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망쳤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너무 쉽게 풀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세 선생님이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일 모레 당장 이제 수험생들은 집에서 푸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좀 풀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세 선생님과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치열한 교전 속에 가자 지구의 병원들이 운영을 멈추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최대 병원조차 연료가 바닥나면서 주말 이후 환자와 미수가가 30명 이상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공습이 이어지고 교전이 확대되면서 환자들이 넘치지만 의료시설은 역부족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병원들은 모두 운영을 멈췄고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도 기능을 잃었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관계자는 주말 이후 알시파 병원 사망자가 3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수가를 포함해 아기들의 생명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Al-Shifa is an iconic hospital in Gaza. It is always the hospital that continues to function across the wars. Al-Shifa has not received water and electricity and has stopped operating. And that is extremely, extremely dramatic. 병원 측은 공습과 지상전으로 전기와 연료 공급이 끊겨 환자들이 위험한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에도 땅굴을 만들어 놓고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시파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본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병원 부근까지 진격해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병원 안팎에 있는 환자와 민간인을 위한 대피로를 열고 피란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현재 알시파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는 약 650명, 의료진은 500여 명이며 피난민은 2,500여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에서의 사상자가 늘어나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 며칠간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의 전원 공급이 끊기고 교전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스라엘의 공습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And it's my hope and expectation that there will be less intrusive action relative to the hospital. The hospital must be protected.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질 석방을 위해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n effort to take this pause to deal with the release of prisoners, and that's being negotiated as well with the Qataris are engaged and. 백악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 몇 시간짜리가 아닌 며칠간 교전을 중단하는 게 인질 석방의 조건이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We'd like to see considerably longer pauses, days, not hours, in the context of a hostage release, and that's being actively worked on as well. 또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미국 입장에 이스라엘 측이 동의했다며 의료 시설에 대한 연료 공급도 곧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Israeli government has also told us that they are prepared to provide fuel to hospitals to ensure that they can continue to operate. 이란의 대리 세력이 중동 지역 미군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백악관은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서 이뤄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불안을 부추기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초겨울 추위가 물러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수험생들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도, 대전 3도, 광주 5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서울 13도, 대구 15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 오전에는 북서쪽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친윤 중진 험지 출마 압박을 계속했지만 통하지 않고 있죠. 오늘 다시 100% 확신한다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국 전 장관과 또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